멘트. 문득 50여 년 동안이나 시를 쓰면서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내가 시를 쓰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을까? 어디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시를 쓰게 해준 절대자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인으로서 길을 걸어온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정호승 시인의 말.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묘사와 진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묘사로 시작해서 진술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묘사와 진술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만큼 묘사와 진술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묘사와 진술은 시를 구성하는 방식 혹은 그 시의 언술 형식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적 언술의 특성과 구조 모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는 묘사 혹은 진술로 풀어나갈 수가 있고 이들 안에 화자, 비유, 리듬, 어조 등의 모든 하위 시적 언술의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묘사와 진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한 시인들이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묘사는 암시적으로 한다. 시인이 묘사를 할 경우에는 주로 암시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암시적 묘사도 작가의 심리가 투영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로 나뉘어집니다. 객관적 묘사는 시인이 선택한 한 국면을 통해서 현장성 혹은 사실성으로 말하고자 하는 점을 제시하는 형식을 말하고, 주관적 묘사는 시인 자신의 그 심리적 혹은 그 감각적 대상 파악을 위주로 하는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을 구체어 따질 필요 없이 시인이 어떻게 현장과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할 때 객관적 묘사가 이루어지고 또 심리적 감각적 대상을 기초로 하는 주관적 묘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쳐서 지나고 김춘수. 쳐서 지나고 저녁에 가랑비가 내린다. 태산목 커다란 나뭇잎이 젖는다. 멀리 갔다가 혼자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한 번 멎었다가 가랑비는 한밤에 또 내린다. 태산목 커다란 나뭇잎이 새로 한 번 젖는다. 새벽녘에는 할 수 없이 귀뚜라미 무릎도 젖는다. 자, 이 시는 주관적 묘사를 위주로 한 시가 되어 있는데 시인은 꾸준히 내리는 그 실비, 가랑비라고도 하죠. 이게 태산목 잎을 적시는 것을 보면서 시를 지어 나갑니다. 자, 이 태산목이란 건 뭡니까?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그 회갈색 숲의 그 긴 타원 모양의 잎을 가진 교목을 말합니다. 잎을 보면 앞면에는 윤기가 있고 뒷면에는 갈색의 털이 촘촘히 박혀 있죠. 윤기가 있기 때문에 빗방울이 고여서 비가 온 줄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아주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태산목은 물론 실제 나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태산목은 실제 나무라기보다는 시인이 만들어낸 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함축성이라고 그랬죠. 이 커다란 나뭇잎이 두 번이나 함께 쓰인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귀뚜라미 무릎과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각각 극대화 극소화된 사물이죠. 두 가지 대상이 젖는 모습을 시인의 눈은 의도적으로 따라갑니다. 먼저 가랑비가 새로 내리는 모습을 뭐라고 그랬느냐? 멀리 갔다가 혼자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아주 낯설고 신선한 직유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묘사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랑비가 그쳤다가 다시 내릴 때 이 비가 멀리 갔다가 혼자서 돌아오는 메아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대단하지요? 이 묘사에서 우리는 그 시간 감각을 공간 감각으로 옮겨 놓는 그 시인의 탁월한 묘사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저녁과 한밤의 시간적 차이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메아리의 공간으로 변주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이 공간적인 묘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녁에 내린 비에는 매우 커다란 나뭇잎이 젖지만은 한밤에 내린 비에는 그 나뭇잎이 새로 한번 젖고 새벽녘에는 아주 작은 미물, 귀뚜라미의 시린 물음마저 할 수 없이 젖는다고 했어요. 자, 끈질기게 내리는 그 가랑비. 그쳤다가 다시 내리고 또 그쳤다가 다시 내리고 그러면서 가장 큰 거 태산목도 적게 하고 가장 작은 거 귀뚜라미 무릎도 계속해서 내리는 그 새우 가랑비에 젖는다는 그 시인의 사유. 자, 이 시를 보면은 시간과 공간, 사물에 대한 자기식의 언어 만드는 묘사가 참 대단하지요. 관찰의 섬세성과 그것을 언어로 가시화하는 능력, 이게 바로 묘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묘사를 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의 성패가 달린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묘사란 언어에 의해서 사물의 현상이 전달하고 물체의 그 독특한 행위와 인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이걸 기술적, 의도적으로 그려내는 양식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예시를 들어봤을 때 얼마나 세밀한 관찰을 해서 적었겠어요. 그 가랑비가 내리는 모습을. 자, 이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의 인상을 잘 관찰해서 이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섭 시인은 묘사를 잘하기 위한 수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첫째, 가장 중심적인 인상을 확정할 것. 둘째, 가장 적절한 관점을 선택하는 것. 셋째, 중심적 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창조할 특징적 세부들을 선택하는 것. 넷째, 독자의 오감을 되도록 많이 자극하는 것. 다섯째, 이 세부들을 공간적, 시간적, 수사학적 또는 연상적 순서에 따라 연결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직접적 진술이나 암시에 의해서 중심적 어조를 띄우도록 전체 문단을 완성하는 것.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참고해서 시를 쓰는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의 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은 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술이 잘 된 시 한 편을 골라왔습니다. 자,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에도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 이 시 전체가 진술로 되어 있죠. 그것도 고백적 진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시는 비유법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가는 거, 이게 전부 비유지요. 거기다가 또 리듬을 맞췄어요. 리듬은 이 가군을, 끝에 가군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말하리라,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뭐뭐 하리라 하리라, 이 리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자가 자신의 정서와 감정과 감성을 솔직하게 드러냈잖아요. 그 화자가 스스로 나 어떻게 하리라, 나 어떠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행 보면은 행 구성이 강연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수사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시적 언수로 요소로 구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잘 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묘사와 진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묘사란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법이고, 진술이란 것은 그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것 혹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이걸 시적으로 잘 진술을 해내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묘사와 진술이 잘 어울린 시들을 이제 찾아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에서 묘사만 있는 경우가 있고 진술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묘사와 진술이 적절하게 어울린 시, 이게 바로 시답게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에는 묘사와 진술이 어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작품을 보겠습니다. 직선 위에서 떨다 이영광. 고운사 가는 길 산철쭉 만발한 벼랑 끝을 외나무다리 하나 건너간다. 수정할 수 없는 직선이다. 너무 단호하여 나를 꿰뚫었던 길, 이 먼 곳까지 꼿꼿이 물러나와 물 불어 계곡 험한 날 더 먼 곳으로 사람을 건네주고 있다. 잡목 숲에 긁힌 한 인생을 엎드려 받아주고 있다. 문득 발밑의 경랑을 보면 두려움 없는 삶도 스스로 떨지 않는 직선도 없었던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이 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갔던 거다. 자, 여기서 일련은 묘사의 언수를 전제함으로써 이 시는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적 속성은 이후에 등장하는 진술 중심의 작품 전반에 감각적 특성을 부여해 줍니다. 자, 봅시다. 직선 위에서 떨다를 관통하는 진술은 전적으로 직설적인가? 이 시는 삶에 대한 직설적인 진술을 통해서 시인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외나무다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삶을 표현하고 있죠. 잡목숲에 긁힌 한 인생을 엎드려 받아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 두려움 없는 삶도 스스로 떨지 않는 직선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것은 외나무다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 우회적 양상의 시적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는 우회적 진술과 감각화된 묘사적 특성을 잘 버무린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묘사와 진술이 적절하게 어울린 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많이 애송하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이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맨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이 시를 일부러 낭송식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 시는 간이역 대합실을 묘사적으로 제시한 시 아닙니까? 그 대합실에서 있었던 그 정황, 그 풍경을 아주 묘사를 잘한 시입니다. 감각적 이미지로 서정적이고 그리고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이 쓸쓸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서 인물들의 그 고단한 삶과 내면 세계를 형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처럼 묘사를 형상화시켜야 돼요. 내면 세계를 형상화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사평역에서는 실제로 있는 역이 아닙니다. 모델역이 그 전라도에 있는 남평역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라선의 그 작은 역인 남평역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문화유산 지정 팻말과 나란히 사평역에서 배경역이라는 팻말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90년대 중반 TV문학관에서 사평역에서를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델로 촬영한 역이 바로 이 남평역입니다. 이 곽재구 시인도 남평역을 보면서 그 상상력은 현실 속에서 태어나지만은 상상력은 강한 현실을 만나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사평역 대신에 실존하던 남평역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썼다면은 이 시가 주는 환기력이 그렇게까지 크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상상 속에서 역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사평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가 더욱 살아난 것입니다. 자, 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묘사와 진술이 잘 어울려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낭송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 창작에서 핵심은 묘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의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얻게 되지요. 좋은 시는 묘사, 비유, 상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이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시의 조건에는 시의 별미라고 하는 시의 급소가 있어요. 이 급소는 독자에게 참 좋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독자는 그 시를 애송하고 필사를 합니다. 대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이 급소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시인은 좋은 시를 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가슴에 전율을 주는 구절이나 슬프고 아픈 것이 꼭 나의 이야기 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켜 줘야 독자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독자에게 내 얘기를 대신해 주는 그 감동 있는 시를 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시를 써봐야 합니다. 좋은 시는 프로정신에서 나옵니다. 좋은 시는 첫 행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기 마련입니다. 그런 읽고 싶은 시를 쓸 때까지 우리 앞으로 계속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시 낭송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푸른 밤 나히덕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듯 그 수많은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예.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사랑하는 내게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고 나이덕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